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3회 방송입니다. 이전 22회 에피소드 나간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녹음 질이 좀 나쁜 부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된 소리랑 거센 소리가 들어가는 영어 단어가 많아서 바람 소리가 들어간 부분이 평소보다 많던데 죄송합니다. 녹음 장비를 따로 전문 장비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들쑥날쑥하네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팟캐스트 송출하는 곳이 유튜브를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팟캐스트로 등록하는 플랫폼이 4-5군데 되는데요. 근데 국내에서 팟캐스트로 유명한 곳 한 곳이 최근에 음질 저하가 너무 심하네요. 원래 팟캐스트 플랫폼들이 웨이브 파일로 업로드 되는 곳이 있고요. mp3도 320kbps를 다 지원하는 데도 있고 최대치가 192kbps인 곳도 있거든요. 근데 192kbps만 돼도 웬만한 음악 아니면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랑 상관없이 한 곳이 음질이 너무 낮아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싶어서 관리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니까 비트레이트를 96kbps까지 내려놨더라고요. 운영상에 재정난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 어느 팟캐스트인지는 여기서 지금은 말하지 않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저처럼 듣고 계시는 현재 팟캐스트 플랫폼에 음질이 떨어지는 게 좀 체감되신다면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와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진 쪽에는 한번 연락을 드려볼게요. 음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제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발음을 잘 못한다거나 바람 소리가 섞인다거나 이런 제 스스로가 일으킨 버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음질 낮은 음악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한 지르르릉 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게 제가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녹음 중에 발생하는 그 소음 부분을 좀 메꾸려고 BGM을 계속 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게 음질이 낮아서 더 듣기 불편한 수준까지라면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문제가 있는 팟캐스트 플랫폼은 버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댓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 개발자분들께서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이건 약간 팟캐스트 성격이 프로그래머가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강사가 이야기하는 성격에 더 가까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굉장히 얕은 실력으로 돈만 쫓아서 코딩 일을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로서의 미천이 얕아서 더 그런 걸지는 모르겠네요. 맨날 쓰던 것만 쓰고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돈벌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뭔가 습득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달까? 어쩌면 지금 같은 IT 업계가 불안해 보일 정도로 극호황기를 맞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타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가진 이런 성향상 또 가진 능력상 제가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 궁금해할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 같다 라는 건 그래도 좀 잘 캐치해내는 편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결국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사람은 가르치는 일 자체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왜 얘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라고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대요. 완전 교육 쪽으로 돌아서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너무 멋지게 어릴 때부터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 이런 걸 너무나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사실은 제 본연의 모습과 맞지 않더라도 제 자신을 어거지로라도 끼워 넣어서 이 업계에 들어온 사람이라서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또 잡설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럼 아예 이번에는 눈높이를 아예 확 낮춰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팟캐스트에 다시 조심조심 눈치 봐가며 올렸던 이전 에피소드 3개와는 달리 오늘은 굉장히 가볍고 완전 초심자를 위한 내용을 한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전산공학 쪽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현재 프로그래밍 쪽이나 IT 업계 엔지니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컴퓨터 뭐 사야 돼? 뭘로 맞춰야 돼? 견적 좀 봐줄래? 이런 것들 말이죠. 직접 조립까지 다 해주시는 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었고요. 밥을 좀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 그날은 조립까지 다 해주는 거죠. 사실 이미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원래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은 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의외로 세상에 아직 컴퓨터 자체가 안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나이나 세대에 상관없이요. 스마트폰은 쓰지만 PC는 켜보지도 않고 없긴 뭐 하니까 자리만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윈도우로 따지면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 같은 CLI 환경, 까만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까만 화면 이런 걸 보면 무서워하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의외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시작해보고 싶긴 한데 컴퓨터를 뭘 사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코딩, 개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면 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기준이랄까?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정 연휴네요. 방송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미 구정 연휴가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네요.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직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세뱃돈을 받지 않으실까요? 올해부터 프로그래밍 학습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뭔가 별 얻었던
컴퓨터 구매에도 마음이 가실 것 같은데요. 코딩, 프로그래밍, 개발용 컴퓨터를 사야 한다면 이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사양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고 특화된 분야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범용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는 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분야가 비교적 확고한 분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컴퓨터나 노트북 구매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프로그래밍도 있어서 그건 주변에 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인 개발자분들에게 조언을 좀 얻었습니다. 나름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매체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내용에 특정 제품명이나 어떤 주변 기기의 제품 자체를 언급하는 건 아마 한 해만 지나가도 의미가 없을 거라서 좀 더 쉽게 세울 수 있는 형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정 영역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게임 개발 자체는 잘 몰라서 지인분 중에 모바일 게임 개발자분이랑 데스크탑 게임 개발자분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답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일단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게임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게임 외의 프로그래밍을 준비하려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랄까, 그런 여러가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많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단언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늘 컴퓨터를 바꾸는 시점이 제가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게임이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면 그게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게임의 장르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르의 게임 중에 자신이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느낀 특정 게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런 게임 중에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서비스되고 있고 아직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즉 트위치나 유튜브에서도 아직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게임이다. 그러면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는 그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최소 사양보다는 좀 더 높게 잡아서 마련하면 된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최고 품질로 게임을 즐길 정도의 스펙은 너무 오버 스펙이고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항상 너무 비쌌고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주신 이야기가 게임 개발하겠다면서 만들고 싶어하는 종류의 출시되어 있는 게임을 꽤나 고사양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원하는 건 게임 개발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더 관심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나 핑계라는 거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코딩을 하고 싶어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분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겠다고 컴퓨터를 사달라면서 사달라는 컴퓨터의 사양이 만약에 자녀분이 즐기는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사양을 원한다면 숨겨진 진짜 의도가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의심해 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 사양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저도 그분들께 조언을 들으면서 공감을 한 부분인데, 딴 건 몰라도 램은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게임의 권장사항은 맞추는 게 좋다. 만약에 어떤 게임이 최소 사양 램이 8기가고 권장 사양이 16기가다. 그러면 그런 게임 개발을 시작하는 입장에선 램은 최소 16기가를 맞추는 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의 중간 정도? 평균 정도면 개발에는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들이 진짜 너무 올라서 평균 수준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CPU 같은 경우는 권장 사양에 가깝게 혹은 좀 더 오버해서 맞추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역시나 프로그래밍은 CPU랑 램이 중요하죠.
이게 그 이야기해주신 분들도 게임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 개인용으로 개발 컴퓨터를 맞추는 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랍니다. 너무 게임을 위한 수준의 스펙까지는 전혀 필요 없대요. 개발할 때는요. 오히려 그렇게 오버스펙으로 맞추면 게임하기 바빠져서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답니다. 본인들의 경험담이 아닐까 싶네요. 노트북이라면 고사양의 게임용 노트북이면 좋게 하겠지만 휴대성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치더라도 가성비적으로 너무 오버스펙이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게임 개발 쪽이면 데스크톱을 추천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돌릴 게임을 생각한다면 맥PC나 맥북으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범용적인 개발용 컴퓨터면 충분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임 개발 쪽이랑 이어서 이야기 드릴 iOS 계열 프로그래머들은 장비가 좀 특정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게임 개발을 원하신다. 컴퓨터 좋은 거 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컴퓨터라는 의미가 게임을 잘 돌릴 수 있는, 게임을 고사양으로 돌릴 수 있거나 실시간 게임 방송을 내보낼 정도의 장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OS 쪽을 이야기해 볼게요. iOS 쪽이다. 그럼 거의 아이폰 모바일 앱 쪽일 거고요. 아이패드용 앱도 포함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iOS 기기에서 사용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사실 선택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맥북이나 맥PC로 가셔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윈도우 PC로 아이폰 앱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 글들이 많은데요.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맥으로 가셔야 됩니다. 윈도우 PC로 아이폰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가상머신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맥OS 또 깔아서 뭘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 언어나 기술 있죠? 리액트 네이티브나 다트 플러터 이런 걸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 개발로서는 한계가 많고요. 애초에 애플사와 관련된 앱 자체를 만들고 빌드하고 런칭하고 하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가 아니면 아예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게임 개발용 컴퓨터도 이야기했지만 아이폰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안드로이드도 같이 만들어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냥 무조건 맥으로 가셔야 됩니다. 맥북의 경우는요, 에어로는 좀 힘들다고 하시네요. 맥북 프로로 가야 하고요. 램은 아까도 게임 개발용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최소 16기가는 돼야 좀 할만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맥 OS를 쓰는 데스크탑급은 너무 비싸서 마련이 좀 힘들고요. 맥 미니도 좀 애매합니다. 맥 미니는 코딩 해볼 만한 스펙은 되는데 메인 데스크탑으로 쓰기는 또 좀 부족해서 맥북이 제일 무난하다고 추천해 주시던데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성비로 유명한 맥북 에어는 개발용으로 쓰기에는 좀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작은 맥북 프로급이 돼야 되고 램은 16기가 이상으로 보셔야 된답니다. 돈을 준비를 좀 하셔야겠군요. 그래도 맥북 간지나잖아요. 예쁘고요. 카페에 내놓기도 참 좋죠. 맥북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사실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맥을 이용한 개발에 맞들이면 윈도우로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괜찮던데 가용한 돈에 상관없이 iOS 계열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최신 맥북 프로에 16기가 이상 램 옵션을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네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영상 처리나 이미지 처리 혹은 음성 처리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쪽 개발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앞에 이야기 드렸던 사양에 덧붙여서 그래픽카드도 좀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요즘 그래픽카드 검색해서 가격 보면요, 40만원급은 랭크에 잘 올라오지도 않고요, 100만원급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맥북 프로급으로 가면 그래픽카드도 괜찮기 때문에 그걸로도 괜찮고요. 윈도우 PC로 가신다면 그래픽카드도 좀 신경을 추가로 더 쓰셔야 될 겁니다. 이 디지털 화폐 채굴 시장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값 올라가는 게 진정이 안 되네요. 저는 운이 좋게도 그렇게 갑자기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게임이라던가 가지고 노는 용도로 컴퓨터를 맞춰서 그럭저럭 많이 비싸지 않게 맞췄는데 몇 년 뒤엔 어쩌려나 싶네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코딩, 개발용 컴퓨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특정 분야 쪽을 희망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고려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건 이제 코딩을 시작하려는 분들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두어 명이나 될까 싶네요. 아마 처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학습을 위해서 컴퓨터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은 명확한 진로나 분야를 아직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러면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범용적인 측면에서의 코딩, 개발, 프로그래밍을 위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할 만한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저는 다소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서요. 분명히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주변에 물어볼 만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들어보시고요. 본인의 상황과 기준을 잘 따져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OS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용 컴퓨터 구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조건 윈도우 PC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의견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맥북 같은 애플사 제품들이 프로그래밍에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송으로 그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자체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맥북으로 시작하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특이 케이스를 빼고는 반대합니다. 그나마 익숙하신 윈도우 환경에서 시작을 하셔야 그 엄청나고 방대한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하기에 불편함을 덜 수 있거든요. 새로운 OS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집중해야 할 프로그래밍, 코딩 기술 외에는 신경 쓰이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특정 분야나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없다면 무난하게 윈도우 PC나 노트북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전에 올렸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개발자 중에 50% 이상이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고요. 나머지 반이 맥이랑 리눅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시면 맥북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학습의 효율적인 면을 현재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컴퓨터 구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취업하시고 돈 벌면서 여유가 좀 생기셨을 때 새끈하고 예쁜 맥북 사서 카페 들고 가세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윈도우로 가신다면 에디션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윈도우 홈 에디션 안 됩니다. 무조건 프로페셔널 혹은 프로라고 불리는 에디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윈도우 11이 나온 시점이라 약간 애매한 시기긴 한데요. 프로그래밍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 컴퓨터의 윈도우는 홈이 아니라 무조건 프로페셔널 이름 붙은 에디션을 생각하셔야 해요. 기능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가상머신 구동이라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더 많고요. 윈도우 업데이트 면에서도 지원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홈 에디션이 개발 공부할 때 필요한 설치 지원이 안 되는 애들이 간혹 있어서 은근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무조건 프로 에디션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게 되면 환경 변수 설정이란 걸 심심치 않게 하게 되는데요. 이 환경 변수 설정을 할 때 윈도우에서 들어가는 메뉴 이름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거든요. 고급인 거예요. 고급. 가정용, 일반 용도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고급이고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홈 에디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시면 학교에서 윈도우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제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요. 지원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디션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윈도우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기본급 상으로만 치면 프로 에디션보다 높은 에디션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윈도우 홈 에디션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브랜드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데스크탑이면 유명 브랜드 상품 필요 없습니다. 대기업 완제품 필요 없어요. 사양에 비해서 돈만 높고요. 대기업 완제품들이 AS가 좋긴 하죠. 근데 포맷하고 새로 컴퓨터 설정 정도조차도 AS에 의지해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프로그래밍 못해요. 이게 프로그래밍 업계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정말 멋진 모습들만 자꾸 매스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일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의미는 온전히 자신만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도 포함되지만 책이 됐건 인터넷 검색이 됐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굴 속에서 혼자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일부예요. 계속 벽에 부딪히고요.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이 벽을 깨 부술 건지 혹은 넘어갈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AS가 빠방한 대기업 제품을 사야지 한다라는 생각이시면 글쎄요,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스크탑은요. 조립을 사세요.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서 조립하기 위해서 견적 뽑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이달의 추천 PC 이런 것들 보면서 웬만한 사양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동급의 사양의 데스크탑이면 브랜드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몇십만원 이상 차이 나요. 업그레이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적당히 쓰다가 버리겠다, 바꾸겠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브랜드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노트북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국내로 치면 삼성, LG 이런 대기업이 있을 거고, 해외 거면 델사, HP, 레노버, MSI도 있죠. 메인보드로 시작했던 아수스 이런 데도 노트북 내고 있는데요. 노트북 시장은요, 애초에 노트북 자체를 개개인의 구미에 맞게 조립하거나 골라서 구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기업 제품이던 가성비를 내세우는 제품이던 아주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노트북 사양에 따른 가격 차이가 너무 명확하고 잘 나가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가격 경쟁이 이미 치열해서 그래요. 다 규모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도 국내 대기업 제품이 약간 더 비싸고요. 노트북 브랜드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면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요, 윈도우 노트북은 지금까지 직접 샀던 건 델 거 한번 사봤고요. MSI 거도 한번 사봤고요. 최근에 산 건 한성컴퓨터 쪽의 노트북 샀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윈도우 노트북은 그렇게 브랜드를 타지 않으니까요. 이어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 얘기를 해볼게요. 램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6기가가 최소가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은 지금 다 32기가를 씁니다. 이게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램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ID 시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제품들이 너무 메모리를 많이 써요. 물론 메모리를 많이 쓰는 만큼 개발에 필요한 편의도 엄청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젯브레인즈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제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이참, 웹스톰 이런 애들이 메모리 엄청 먹거든요.
8기가짜리 컴퓨터라면 윈도우 프로 에디션에 IDE 하나 띄우고 필요한 프로그램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하면 모자라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의 램 용량을 얘기하자면 기본이 아니라 최소가 16기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이제 저장장치 이야기 해야죠. 저장장치는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개발용 컴퓨터의 저장장치는 무조건 SSD 쓰셔야 합니다. SSD도 사실 찾아보시면 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부적인 급까지 다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가성비가 있는 SSD면 됩니다. 용량은 최소 500기가, 200기가 언저리로는 좀 힘들고요. 최소 500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테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스크탑이라면 윈도우가 설치되는 메인 드라이브는 무조건 SSD고요. 단순 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용량 좀 큰 HDD도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SSD가 워낙 잘 빠지고 있어서 그냥 저장용도 SSD로 가도 괜찮아요. 노트북 경우는요. 요즘 나오는 애들은 HDD 자체가 안 달려 있거나 아예 지원조차도 안 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구매한 노트북에는 SSD만 2개 달아서 씁니다. 하나는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따로 가성비 좋은 거 따로 사서 제가 노트북 열어서 달았습니다. 이건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뒷판을 까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가성비 노트북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해외 대기업을 포함해서 네임드급 브랜드 노트북들은 아예 납땜질이 돼 있어서 부품 교체 자체가 안 되게 해놓는 데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요. 직접 떼고 달 수 있게끔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무조건 SSD 최소 1개, 2개 이상도 괜찮다. 윈도우 깔고 프로그래밍 툴 깔고 실제 사용하려는 쪽 드라이브는 아무리 못해도 500기가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CPU 얘기를 하자면요. 이건 아마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 시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요. CPU 제조회사가 2개밖에 없고 인텔, AMD 2개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얘 둘이 그때그때 가성비가 잘 뽑히는,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 있는 때가 달라지거든요. 인텔이 평타는 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AMD가 외계인 고문하듯이 잘 나오는 때가 있고요. 또 갑자기 인텔이 좋아지는 때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한 2, 3년 전에는 또 AMD가 엄청 좋았다가 지금은 또 인텔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CPU 시장 쪽은 몇 세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앞에 제품명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요. 최근에는 검색해보면 인텔 쪽은 코어 i5, i7 이런 이름에다가 12세대 이렇게 나오고요. AMD가 아마 라이젠 5, 라이젠 7 이렇게 이름 붙여서 지금 4세대로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다나와나 네이버 같은 여러 컴퓨터 쇼핑 사이트에서 출시일이 1년 이내인 것들 중에 순위권에 있는 제품들 중 이름이 자주 보이는 애들 거 위주로 가격 맞추셔서 고르면 손해보진 않습니다.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용이면 웬만하면 다 받쳐져요. 앞에 얘기 드렸던 램이랑 SSD만 잘 갖춰져도 웬만큼 다 되니까 너무 세밀하게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건 특히 노트북 같은 휴대 가능한 기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뭔가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굉장히 작거나 휴대성이 극대화되어 있다거나 굉장히 슬림한 특정한 제품 이름을 달고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CPU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가 잘 돼도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요. 제 주변 경험으로는 은하계 북 쪽이 기본 개발용 프로그램이 아예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찾아보니 뭔가 CPU라던가 칩 부분 그런 게 달라서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애플 맥북 프로에 M1 칩 들어갔잖아요. 그 M1 칩이 들어간 애들이 프로그래밍 아이디 툴이나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최근에 좀 잘 안 돌아가서 애먹었다라는 글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CPU는 매우 이름난, 인기가 가장 높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인기 순위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있는 무난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노트북 경우 특히 그런데요. 휴대성 자체가 너무 강조된 노트북은 대부분 개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돈 날리실 수도 있으니까 휴대성에 너무 무게 두지 마세요. 진짜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외관을 가진 노트북이 개발용으로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픽카드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앞에서 게임 개발을 생각한다거나 이미지 처리, 영상 처리 같은 인공지능 아니면 블록체인 이런 계열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해요. 학습시키거나 해야 할 때 그래픽카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런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단 1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교적 가성비 좋은 저렴한 그래픽카드를 써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내장 그래픽카드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장 그래픽카드라도 어차피 지금 시점에 새로 사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내장 그래픽은 프로그래밍 학습용으로는 차고 넘쳐요. 즉 만약에 여러분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려고 할 때 뭔가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의 지포스 뭐다, AMD의 라데온 뭐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달려있는 거 쓰면 됩니다.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안 쓰고 내장 그래픽으로 가는 걸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 세이브 돼요. 노트북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20-30만원 이상 세이브 되고요. 데스크탑은 부르는 게 값이죠. 요즘 그래픽카드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대라서 아무리 못해도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 세이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이브 된 걸로 CPU랑 램이랑 SSD를 높이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컴퓨터로는 훨씬 좋습니다. 에이 성냥님, 그래도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게임은 아예 돌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게임 자체는 할 수도 없지만 그거에 비해서 쓸데없이 고사양으로 보이는 컴퓨터가 일반적인 코딩, 개발, 프로그래밍을 위한 가장 좋은 컴퓨터입니다. 스피커 필요 없어요. 1-2천원짜리 이어폰 하나 사서 써요. 그래픽카드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 2대 이상만 붙일 수 있으면 내장 그래픽카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젯브레인즈의 IDE나 노션이나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나 VS 코드 전부 다 아름다운 다크 모드를 지원합니다. 신텍스 하이라이팅 맛깔나게 잘 나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 되거나 랜선만 꽂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크고 아름다운 화면과 빠른 대용량의 SSD, 그리고 적당히 일 잘해주는 CPU, 그리고 16기가 이상의 램만 있으면 됩니다.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필수적인 부분들의 사양을 웬만큼 끌어올려도 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낮아집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가성비 좋은 모니터 하나에 모니터함을 따로 하나 더 사도 될 정도의 돈이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OS 미포함 제품을 사용한다면 더 떨어집니다. 어차피 홈 에디션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쓸 수 있다. 그럼 무조건 OS 미포함으로 가야 되고 프로로 따로 사야 된다. 그러면 프로가 포함된 제품을 살 수도 있고 따로 사도 됩니다. 저는 따로 사는 편이에요. 애초에 OS 미포함 제품이라고 해서 윈도우를 까는 것부터 걱정인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을 좀 하셔야 돼요. 말끔하지 않은 GUI 환경에서 컴퓨터를 처음부터 세팅해 나가는 것부터 좀 익숙해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윈도우 설치용 USB라던가 UEFI 설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아예 처음부터 다 설치해보고 필요한 프로그램 세팅하는 그런 방향부터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IT 업계 기술 중에 그래픽 카드를 반드시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기술을 배울 목적이 아니시고 프로그래밍 코딩을 배우시려면 그래픽 카드는 사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취업 잘하셔서 게임용 PC를 새끈하게 따로 맞추십시오. 이왕 살 거 게임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서 이걸로 공부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합니다. 그래픽카드 빼세요.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셨던 거 빨리 제외하세요. 검색 조건에 내장 그래픽카드 옵션을 체크해서 고르세요. 아셨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범용적인 코딩, 개발, 프로그래밍용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할 때 생각해볼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요. 첫째, 윈도우로 간다. 그리고 홈 에디션이 아니라 프로 혹은 프로페셔널로 가야 된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이 된다면 에듀케이션 에디션으로 간다. 둘째,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셋째, 메모리, 램은 최소 16기가 이상이다. 넷째, 메인 저장 장치는 무조건 SSD고 500기가 이상, 2개 이상의 SSD도 좋다. 다섯째, CPU는 구매하려는 현재 기준 가성비 높고 인기 높은 제품 중에서 가격 여력이 되는 걸 고르자. 뭔가 이름이 특이한 CPU가 달려있거나 휴대성이나 얇기가 너무 강조된 컴퓨터는 안 된다. 여섯째, 내장 그래픽 카드 외에 별도의 그래픽 카드는 쓰지 않는다. 정도로 하면 되겠군요. 제 경우는 제 돈 주고 사는 데스크탑은 브랜드 있는 완제품을 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직접 조립하거나 견적을 뽑아서 용산의 단골 가게의 사장님이랑 의논해서 좀 수정을 가해서 맞춰서 사거나 했고요. 브랜드 제품이나 완제품은 남한테 선물을 받거나 남이 사주거나 업무용으로는 써봤네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데스크탑은 브랜드 완제품은 절대 안 살 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성능도 안 나오는 PC치고 완제품이나 브랜드 제품들 거품이 어마어마해서요. 그리고 노트북 경우는요, 저는 최근에는 한성 컴퓨터 제품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이쪽은 자체 노트북 제품을 제작하고 있기보다는 기호에 맞는 제품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내놓는 편이라 제 구미에 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노트북의 뒷패널을 뜯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부품 따로 사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교체하기가 편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샀을 때는 노트북이 16기가짜리 램 하나만 달려있는 제품을 사고 16기가짜리 램 하나를 제가 별도로 사서 제가 끼웠고요. 지금 32기가인 거죠. SSD도 하나만 달려있는 옵션으로 사서 또 가성비 좋은 노트북용 SSD를 별도로 사서 하나 더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노트북들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아야 나중에 갈아치우기도 편합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중고로 팔 때도 감가상각이 적어서 가격을 좀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비싸게 샀던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팔 때도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개발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라면 완전히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사양을 좀 끌어올리되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설 연휴 보내시고 주머니 사정이 약간 여유가 생기신 프로그래밍 공부를 결심하시고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맞추는 사양에 대해선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아마 주변에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실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아이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당장 내가 사진 못하지만 내 친한 지인이 산다고 하면 괜히 막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싶어진단 말이죠. 야, 이 정도로 맞춰야지. 야, 요새 이게 그렇게 가성비가 쩐다더라. 이러면서 막 거들어요. 사람들이 참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라서 이 코로나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분 한 분이 직장을 잃으시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려고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직장도 잃고 지금 당장 생계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든 다시 어딘가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또 큰 돈을 들이셔서 컴퓨터를 사셨더라고요. 집에서도 또 혼자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셨다던 노트북 같은 건데요. 뭔가 뭐랄까, 이건 진짜 느낌적인 느낌인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아마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트북이라고 공부하신다고 꺼내는 그 기기를 보는 순간 저건 개발용으로는 못 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드는 노트북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같이 프로그래밍 공부 진행하는 동안 내내 설치도 잘 안 되고, 설치하고 나서 그대로 해도 뭐 전혀 알 수 없는 에러가 계속 나와서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날이 아닌 날에도 조언해드리고 강의 끝나고도 1시간 정도씩 같이 붙잡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왜 안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그 흔들리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떻게든 공부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그게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혹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입장에서야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진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시 돈벌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은 위급 상황에서의 뭔가의 기기값은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직장에서는 업무용 컴퓨터가 다 제공돼서 당장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자동차 뒷트렁크에 넣어놓은 다소 구식이지만 그래도 아직 개발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한 노트북 하나를 빌려드렸어요. 그게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전원을 꽂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노트북이었거든요. 휴대성이 전혀 없는 노트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이분이 또 그 후에도 계속 찾아보시더니 원래 샀던 노트북 이게 다른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뭔가 CPU 이런 게 규격이라던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개발용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글들이 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드린 노트북 취업하실 때까지 쓰시라, 괜찮다, 난 지금 안 쓰는 거다, 취업하시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이 빌려드린 노트북이 필요 없을 때까지 쓰셔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나는 당장 안 쓰고 이쪽은 진짜 급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나 이런 걸로 원격 근무를 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노트북이 또 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빌려드린 노트북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달라 소리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그 불안해하던, 미안해하던,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새 노트북을 제 걸 그냥 샀습니다. 병원비도 진짜 많이 났는데 뭐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빌려드린 노트북이 제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나중에라도 팔아야 될 것 같다. 혹시 괜찮으시면 빌려드린 제 거 중고로 사시겠냐 해서 팔았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민망하던지 내가 강의 들으러 오신 분한테 중고 물품 팔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또 흔쾌히 또 사주셔서 저 나름 잘 마무리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컴퓨터가 아무리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장비나 기기를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제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발을 위한 컴퓨터에 어떤 주변 기기나 사양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외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하는 초입자분들이 컴퓨터 사는 거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 연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번 에피소드 내용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기존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맞추는 걸 물어보러 오신다면 이번 제 에피소드를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컴퓨터를 맞추는 분들은요 꼭 컴퓨터를 맞추지 않더라도 윈도우 환경에서 아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윈도우 환경이 다 갖춰지고 나서 사용하시는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걔를 초콜레티라는 게 있습니다. 초콜레티. 초콜릿 할 때 그 초코를 의미하고요. 이 초콜레티라는 윈도우용 패키지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그냥 프로그램 깔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깔고 버전 업데이트 같은 거 하고 지우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의 제어판에서 앱 추가 제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 초콜레티를 사용해서 평소에 자주 쓰던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맥에서는 홈브루라는 애가 있고요. 우분투 리눅스에서는 apt-get이라는 애가 있는데 까만 화면에서 윈도우 파워쉘에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명령어 하나로 한 번에 싹 다 업데이트하고 삭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정말 괜찮거든요. 이런 툴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툴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프로그래밍에 친화적인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령어, 커맨드를 입력해서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작업이 꽤나 편리하고 재미나다라는 점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해 버렸는데요. 웹 3.0 얘기로 새해부터 좀 시끄럽고 코로나도 갑자기 너무 치고 올라와서 연휴도 연휴 같지도 않네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명절이라고 내려가는 게 민폐라고 할 정도니까 좋은 소식이 좀 많아야 할 텐데요. 어쨌든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설 연휴에 또 이렇게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분들께 약간이라도 재미난 이야기가 되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